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원했던 게 이제 일종의 예. 나라다운 나라, 예. 그리고 이제 정치로 예를 든다면 밥값을 좀 하고, 예. 자기들 특권만 누리지 말고 좀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네. 뭐 그런 정치를 저는 바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부패와 특권이었고, 예. 밥값하고, 예. 가령 최근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는데 예. 미세먼지 문제 같은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 때 예.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정치를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좋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세계 민주주의 역사라는 걸 한번 보면 선거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뭐 지금 복지가 잘 돼 있거나 뭐 환경 문제를 잘 풀고 있거나 네. 이런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가 좋다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도 좀 줄이고 있고 환경 문제도 잘 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6개월 동안,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6개월 동안 국회 안에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한 일은 5번 회의한 게 끝입니다. 그리고 결의안 하나 채택했는데 그 결의안은 회의 안 하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결의안이에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 이런 걸 하라고 촉구하는 건데 그거 하느라고 특별위원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이에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도 거대 정당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줄여서 그냥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얼마나 이런 미세먼지 문제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책을 개발하고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기 때문에 정당들은 열심히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지지를 받고 받은 표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그 다음번 선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지역구 관리나 하러 다녀야지 다음번에 국회의원 되려면 뭐 미세먼지 가지고 정책 개발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다음번에 선거 때 불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일단 미세먼지 같은 아주 일종의 심각한 환경 문제도 요즘에는 있고 또 보면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문제, 그죠? 그다음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주거, 일자리, 뭐 부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주거 문제 같은 게 점점 더 심각해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청년들처럼 집을 아예 소유하기 어려운 층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국회 안에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주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해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대가 많은데 대통령도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는 청년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 20대, 30대가 합쳐가지고 3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높거든요. 가령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 20대, 30대 국회의원이 40%가 넘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청년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자기 목소리가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보다 사는 게 나을 수밖에 없죠. 또 뭐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 문제가 뭐 아주 풀기가 어려운데 그 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의 문제거든요.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 문제 자체만 가지고 풀기 어렵다는 건 다들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불평등이 심하고 너무 이렇게 경쟁 구조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교육 정책을 쓰더라도 이게 이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 뭐 불평등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안 되느냐.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나 교육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냥 지역구에 경조사 찾아다니고 장례식까지 찾아다니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교육정책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구 관리만 하러 다니고 정당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당들 보고 정책 연구하라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도 주는데 연구 안 하거든요.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다음번 선거 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다음번 선거 때 이길 수 있어야지 하는데 전혀 무관하니까 교육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이런 걸 연구 안 해도 다음번 선거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발목만 잘 잡고 이 정치적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들, 불평등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또 교육 문제 같은 걸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아무리 배워와봐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채택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교육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이 불평등 주거 문제가 됐든 청년 문제가 됐든 결국 지금의 국회에서는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맨날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이나 장관들 불러서 호통치는 것만 하는데 사실 원래 그 일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건 자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저는 가장 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우리보다 복지가 잘 돼 있고 교육 문제를 잘 풀고 있고 일자리 경제 문제를 잘 풀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보면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정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불평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 나라의 선거제도는 우리하고 비슷한 승자 독식.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미국과 영국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미국과 영국보다 민주주의를 늦게 시작한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훨씬 더 국민들의 삶이 낮잖아요. 행복도를 조사해봐도 그 나라들이 낮고 그 배경에는 저는 선거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하고 무관하게도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이 6,300억인데 국민들이 고용주잖아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6,300억을 가지고 300명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360명을 고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이 딸려 있는데 차라리 그 보좌진을 줄이고 9명의 개인 보좌진을 한 7명으로만 줄여도 국회의원을 300명이 아니라 360명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플러스 9명씩 보좌진을 쓸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그 돈으로 360명, 본체죠. 본체 360명을 쓰고 개인 보좌진은 9명이 아니라 7명으로 줄여버리는 게 우리가 국회의원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그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9명이나 줘놨더니 개인 보좌진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한 3명은 지역구 가서 지역구만 관리하고 있고 그냥 국회의원들 운전이나 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려고 국민 세금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개인 보좌진은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게 일단 우리 고용주인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이렇게 관장하는 관할하는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가령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환경위원회 따로 있고 노동위원회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환경노동위원회라는 한 위원회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환경 하나만 담당하기에도 벅찬데 무슨 환경의 노동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 늘려가지고 환경위원회 따로 노동위원회 따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좀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서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우리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스웨덴 같은 나라 복지국가라고 부르하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국회의원에 딸려있는 개인 보좌진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굳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개인 보좌진에 많이 딸려주지 말고 국회의원 자체 숫자를 늘리는 게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비서진한테 막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349명이나 되는데 자기가 직접 이메일도 다 체크하고 직접 자기가 다 뭐 발언할 것도 자기가 다 작성하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잘 생각해 보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두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개인 보좌진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연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데 1억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 예산 가지고도 뭐 360명이 아니라 뭐 400명까지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봉급도 줄이고 개인 보좌진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 보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도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이 한 100석 정도 되면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개가 있거든요. 253개 지역구를 더 줄이기는 어려워서 253개 지역구 더하기 비례대표 한 100석 정도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맞춰주기가 쉬워서 그러려면 뭐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뭐 의석을 안 늘려도 됩니다만 의석을 늘리는 게 선거제도 개혁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권을 오히려 줄이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뭐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정치 개혁을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건, 정치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종의 승자독식, 지역구에서 1등해야 당선되는 이 방식으로 뭐 국회의원 전부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영국, 뭐 한국, 뭐 또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비례대표 숫자는 훨씬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데요. 지역구에서 1등해야지 당선되는 걸로 일본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뭐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선거제도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근데 이 선거제도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거대 정당들이 항상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몇십 년 만에 온 기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회안에 일단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래도 국회 안에서 이 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조건이 이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2020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3월 정도부터는 내년 총선 때문에 정당들 간의 이합 집산 같은 게 시작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2월까지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한 2월까지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넘어가면은 쉽지 않아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어렵게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한 2월 말까지가 저는 그래도 일종의 선거제도 개혁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좋은 시기고, 그걸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일이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꼭 좀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의 요 어떤 아주 특정한 시기,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 있는 요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마도 2월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도 아마 선거제도 개혁에는 계속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야3당하고 그다음 민주당, 여당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키는 여당이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 야3당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만 합의를 하면 자유한국당 빼고서라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절차로 가게 되면 330일, 최대 330일 지나면 무조건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협상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치죠. 이게 선거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로 지정이 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반대하거나 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협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1월 말까지 민주당이 야3당과 합의안을 좀 만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좀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런 중요한 제도 개혁은 순탄치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꽤 많이 그래도 우리가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중요한 이 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자는 건 지금과 똑같은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치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상태가 그대로 갑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안 바뀌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주 절체절명해지는 순간이라고 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 첫 단추가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게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한국의 정치는 다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촛불 이전으로 결국에는. 저는 그거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집권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론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